자, 가볼게요. 다시 1번부터. 오늘 볼 건 문법 요소의 세 번째 시제 표현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먼저 사건식. 이건 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발화시라고 불러요. 자, 학교에서 담화 배웠다. 손. 담화 배우신 분 많죠? 자, 담화에서 우리 발화라는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발화가 뭐야? 생각을 음성으로 말하는. 그치?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발화야. 그 발화가 쌓여서 뭐가 되는 거야? 담화, 즉 대화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발화라는 건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시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뭐가 안 보여? 뭐가? 다 안 보여요? 아, 글씨가 너무 그렇게 개판인가? 사건시, 사건이 발생한 시점. 안 보면 앞으로 와도 돼요. 발화시, 말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잘 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 그 발생한 시간과 그거를 말하는 시간이 같으면 우리가 그때 무슨 시제라고 할까요? 현재 시제. 그렇죠. 그게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 뭐라고?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사건시가 발화시가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고 당연히 쓸 수 있지만, 나무가 책을 읽다라고 쓸 수 있지만, 요거는 그냥 너무 기본형적인 문장이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무가 책을 읽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읽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쵸? 또는 나무가 집에 오다 라는 기본적인 문장이지만 나무가 집에 현재를 얘기하는, 얘가 지금 막 왔어. 그러면 집에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 그럼 나무가 집에 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온다. 그러면 니은이나 는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표시할 수 있고요. 우리 그때 앞에 얘네들은 이름이 뭐야? 일이나 오 같은 거? 간이라고 부르죠. 이 뒤에 있는 단은요? 미. 어미. 그러면 이 는이나 니은 같은 존재는 뭘까요? 우리 오늘의 10번 문제. 어간과 어미의 사이에 들어가 있네. 선어말 어미라고 우리 부르기로 했죠. 앞에 있는 어간의 받침에 따라서 받침이 있으면 는, 없으면 니은을 통해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만 이거는 읽다의 품사는 뭐야? 동사일 때. 오다의 품사는? 동사. 즉 동사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네 우리 품사 배울 때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 기억나?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동사랑 형용사를 나눴어요. 구분했어요. 또는 명령을 해보거나 청유를 해보면서 그때 현재 그게 이거였어요. 니은이나 는을 넣는 거. 그러면 형용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형용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쁜다세? 예쁜 느은다세요? 얘는 니은이나 느을 어디게 가능해? 가능해? 그럼 얘는 현재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질문할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형용사는. 형용사일 때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현재 시제가 됩니다. 또는 아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넣기도 해요. 마치 영어처럼 오늘 같은 거 today 또는 지금 같은 걸 사용하면 우리는 현재로 보통 나타내죠. 크게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너네가 알고 있는 시제가 또 뭐가 있니? 과거. 과거가 있어요. 그럼 과거 시제는 앞에서 말한 사건시랑 발화시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사건시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근데 여기서 너네를 아주 헷갈리게 보기를 출제합니다.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있다. 그럼 너네가 아이 뭐가 헷갈려? 싶으면서도 헷갈려요. 왜냐? 너네는 이게 진짜 빌어먹을 영어의 폐인데 시제를 딱 배우는 순간 너네는 머리에 이상하게 수직선이 그려져. 희한하게 수직선이 그려져요. 이 빌어먹을 영어의 폐이거든요. 그럼 현재는 봐봐. 내가 사건시를 노랗게 체크하고 발화시를 파랗게 체크해 볼게요. 현재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랑 발화가 발생한 시기가 같아. 근데 과거 시제는 보니까 지금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네. 그럼 너네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사건시가 노랗고 발화시가 파란색이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니까 이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빌어먹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실상? 이건 미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앞서 있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라는 건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서 있다라는 단어로 수직선으로 떠올리다간 큰일 난다. 진짜로. 이게 지금 배울 때는 어떤 병신이 저걸 헷갈려 하겠는데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 정신없이 문제 풀다가는 헷갈린다고요. 충분히.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린 과거를 어떻게 씁니까? 누구를 해볼까 이번에? 태원이? 자, 과거를 쓰고 싶어. 뭐라고 써요? 얻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또는 뭐 있지? 잡다라고 쓴다면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언제 얻을 쓰고 언제 at을 써요? 앞 글자의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받침의 유무가 아니라. 이거는 알겠지? 앞에 어라는 모음을 써서 어를 맞춰준 거고 앞에 아라는 모음을 써서 아를 맞춰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일 때 뭘 쓸까? 오다, 왔다, 오, 왔다예요. 그래서 오랑 아일 때만 at을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어를 씁니다. 알겠죠? 우린 이걸 양성모음, 음성모음이라고 불러요. 말로만 얘기할게요. 자, 이런 at과 얻 같은, 그러면 먹이나 잡은 이름이
어간. 다는 어미.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 있네. 얘의 이름은 선어말 어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어말 어미만 적으면 틀린 겁니다. 선어말 어미는 종류가 많거든요.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예 다른 예시로 보여줄게. 그냥 같다라고도 하지만 같었다라고도 하지 않나요? 나는 예를 들면 승현이가 일본에 갔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승현이가 일본에 갔었다 라고도 얘기를 하잖아. 이거 잘 보면은 가다는 가에다가 앗에다가 다가 붙은 거고요. 얘는 가에다가 앗엇이 붙고 다가 붙은 거야. 지금 가운데 붙은 선어말 어미가 다르지. 그치? 달라요. 달라. 그러면 이 둘의 우리 그냥 네이티브 토종 코리안이니까 요 두 단어의 뉘앙스 차이가 느껴져? 어떤 차이가 느껴져요? 완전 과거. 또 막 머릿속에 대과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지금 뭐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죠? 다 집어치고 싶지만 집어치라고 할 수도 없고 막 대과거라고 말하면 저 새끼 또 영어 했다고 지랄할 거 같고 막 그런 것들이 머리에 퍼질 거 아니야. 그치? 자, 의미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얘기하는 게 틀리진 않아. 대과거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되도록 그 단어를 저는 안 쓰고 싶어서 일단 최대한 의미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같다라는 건 가다라는 행위는 종료가 됐어요. 그치? 그쵸? 근데 그럼 반대로 오다라는 행위는 어때요? 이것도 종료가 됐나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승현이가 승현이 일본 갔대. 그럼 이 말을 두고 그럼 승현이 돌아왔구나 라는 게 느껴져? 느껴져요? 안 느껴져. 그냥 갔다라는 건 이 행위가 끝난 거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야 승현이 일본 갔었대 라는 건 가다라는 행위가 끝난 건 물론이고 오다라는 행위도 종료가 된 게 느껴지니? 갔었대라고 하면 이 새끼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잖아. 그쵸? 같이 한국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추가되냐? at과 at엇의 차이. 얘가 어떤 의미가 더 추가되냐? 단절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과거와 같은 의미가 드러나죠. 그치? 훨씬 더 멀리 떨어졌어.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라는 의미라고요. 옛날엔 갔는데 지금은 안 그래. 몰라. 알 수가 없어. 의 의미가 추가됩니다. 뭐래.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는 의미가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가서 지금 계속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고요. 얘는 갔었고 그 행위가 끝나고 왔다라는 행위까지. 옛날엔 갔었지만 지금은 가 있지 않아 라는 단절의 의미가 추가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at과 at엇의 차이예요. 또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어를 쓸 수 있죠.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가 뭐가 있을까? 어제 좋고요. 또는 저번 주에, 그죠? 그럼 뭐뭐 전에,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 같은 이 뭐뭐 전에라는 것도 쓸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되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또는 이거랑 또 굉장히 유사한 방금 금방이 됐나 방금 뭐 금방이나 방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방금 요런 시간 부사어를 쓰면 과거구나, 지금 시제가 과거로 표현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과거를 봤고요. 전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다른 걸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너네가 또 알고 있는 시제 뭐가 있니? 미래가 있네. 그럼 미래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어떻게 될까? 사건시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발화시 말하는 시점보다 언제? 사건이 먼저 발생해 말하는 게 먼저야. 미래라면 말하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사건이 발생하겠죠. 너네는 3년 뒤에 대학교 갈 거잖아. 안 갈 거야? 아 3년이 아니구나, 미안. 4년 뒤에 대학교를 갈 거잖아요. 그렇죠? 아 뭐 조기 입학할 수도 있지. 오 어쨌든 갈 거잖아 4년 뒤에. 그럼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 너네가 가는 건 언제? 4년 뒤잖아. 그럼 그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발생하죠. 그렇죠? 나중에 발생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4년 뒤에 대학에 갑니다. 갈 거다. 그렇죠? 갈 것이다 라고도 쓸 수 있을 거고요. 갈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또 머리에 막 will 막 스럭스럭 떠오르죠. 그렇죠? 갈 것이다. 또는 얘도 선어발 어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4년 뒤에 대학에 가겠다. 물론 약간 추측의 의미나 다짐 의지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예요. 또는 내가 이렇게 적으면 우리 학생은 4년 뒤에 대학에 가라. 물론 가라는 명령도 맞아요. 가라. 근데 얘를 약간 소망의 의미로 뭔가 다짐의 의미를 담아보면 가리라 라고도 할 수 있죠. 4년 뒤에 가리라. 그럼 여기에 있는 리도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만 어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가겠다, 가리라, 또는 아예 그냥 갈 것이다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부사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제, 오늘, 내일. 아까 뭐뭐 전에가 과거였다면 뭐뭐 후에 또는 뭐뭐 뒤에, 뭐 한 달 뒤에, 한 달 후에처럼. 그리고 또 생각도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 미래를 나타내는 게 곧. 너네 곧 집에 갈 거야. 이건 미래예요. 그 곧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미래예요. 그쵸? 곧 갈 겁니다. 가겠죠? 가야죠, 집에. 자, 이렇게 표현들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과거, 미래를 봤고요. 각각의 선어말 어미 또는 시간부사어 같은 것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최상위 반이니까 그래도 요 단어가 좀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요. 기억이 나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우리가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할 때 배웠어요. 배웠어 얘들아. 떠올리면 좋겠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할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마시다랑 물을 한 단어로 쓰고 싶어. 한 단어로. 자, 우선 마시다의 품사는 뭐예요? 동사. 동사죠. 내가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품사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품사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때려 죽여도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 근데 내가 얘를 한 단어로 쓰면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걸?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마신 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나는 지금 얘를 뭐처럼 쓴 거야? 관용. 마치 뭐처럼 쓴 거야? 뒤에 있는 물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처럼 만들어진 관용. 관형사처럼 쓰인 관형어죠. 기억나? 우리 문장 한번 배운 거? 그러면 품사는 때려 죽여도 안 바뀐다니까? 마시다라는 단어 자체는 동사인데 얘가 지금 그냥 이 문장에서만큼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니은. 여기 붙어있는 니은 덕분에. 이 니은의 이름이 뭐야? 얘의 이름이 그래서 성질을 바꿔준다 그래서 전성, 그리고 어간 뒤에 붙어서 어미라고 불렀어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그럼 성질을 뭘로 바꿔줬어? 관형사처럼 바꿔준 거잖아. 그래서 관형사 형태로 성질을 전환시켰다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문법 어휘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출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점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이. 알겠죠? 그러면 마신 물을 우리가 굳이 시제로 나타내자면 어떤 시제에 해당할까요? 마신 물. 과거죠. 나는 지금 이 물을 다 마신 거야. 다 마신 거예요. 이해돼? 내가 여기 있는 물을 지금 다 마신 거라고. 내가 지금 뭐 했어요? 마셔서. 물을 마셨어요. 내가 지금 마시는 물은요? 그럼 여기에는 이 는의 역할은 뭐야 또? 내가 지금 물을 마셔. 내가 마시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시제가 어떻게 돼? 현재가 되죠. 현재가 돼요. 자, 또 내가 지금 얘를 곧 마실 거야. 그쵸? 내가 마실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리을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시제가? 미래가 됩니다. 결론.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을걸요? 고마워 유리야. 자, 마시던 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지금 내가 마시던 물이야. 마신 물과 마시던 물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뭘까? 마시던 물과 마신 물의 차이는 뭘까? 일단 마시던 물은 시제가 뭔 것 같아요? 이게 과거예요. 내가 마시다라는 행위는 과거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니까.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이건 내가 이 물을 다 마신 거야. 이 물을 마시는 행위는 끝났어. 다 마셨어. 근데 얘는 내가 이거 다 마셨어? 마시던 물은 내가 물 다 마셨어요? 내가 먹던 빵은 빵 다 먹었니? 내가 읽던 책은 책 다 읽었나요?
아니죠. 이 던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추가되냐? 중단의 의미가 추가됩니다. 하던 행위가 중단되어요. 하던 행위가 중단됩니다. 오케이? 제가 아까 과거할 때 한 가지를 깜빡했는데 여러분 아예 책을 같이 봅시다. 요거 필기가 끝나면 책을 한번 같이 볼게요. 65가 아니라 36인가? 자, 36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필기 끝나면 교재 36쪽 형광펜 들고 중요한 거 체크할 거야. 교재 다 있죠? 교재 없는 사람 없지? 자, 맨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시간 표현의 개념 36쪽. 형광펜. 말하는 이가 말하고 있는 사건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문법으로 표시한 거 우리는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자가 사건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보면 과거가 먼저 나오네요. 교재에서는. 자, 과거 옆에 형광펜. 일어난 시점이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앞서 있는 시제. 앞서 있대. 앞서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있었고 거기 더 동그라미. 더 동그라미. 서나말어미 더. 자, 옆에 예문 보니까 아까 도윤이를 만났는데 공부를 참 열심히 하더라. 하와 라라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 하더라라는 더라는 서나말어미가 들어가 있어요. 더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시제를 나타낸다? 이 던이라는 게 그 더에서 온 겁니다. 더에다가 이 니은이 붙으면서 아예 새로운 또 다른 어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맛이 던. 오케이? 맛이 던. 그 다음에 밑에 과거 시제 앗엇과 앗엇의 차이. 참고 끝에 형광펜. 앗엇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단절의 의미가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38쪽 넘어가면 이번에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옆에 형광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고 있는 시점이 같은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다. 그래서 니은이나 는을 쓰고요. 그건 동사일 때. 형용사일 때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간부사어 오늘이나 지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우리 현재라고 부른다. 밑에 미래 시제도 옆에 형광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뒤에 있다. 선어말어미 get 또는 선어말어미 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리라 쓰고요. 시간부사어 내일 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곧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치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쉬워요. 그 밑에 관형사형 어미를 통한 시제의 실험 별표 3개. 제가 인간에서 별표 3개까지 잘 안 치거든요. 별표 3개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동사일 때는 과거를 나타내면 은이나 던 같은 걸 쓰고요. 현재를 나타내면 는을 쓰고요. 미래를 나타내면 을을 씁니다. 근데 형용사는 어때? 형용사는 과거를 나타내려면 뭐밖에 안 써? 형용사는 과거를 나타내려면 뭐밖에 안 써? 10이 안 보낸다. 던밖에 안 써요. 예쁘? 던처럼. 왜냐면 예쁜이라고 쓰면 뭐가 되니까? 현재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얘도 이 은, 형용사일 때는 은이 현재가 되고 동사일 때는 은이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중요한 건 동사랑 형용사를 먼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기억 안 나면 맨 밑에라도 적어.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뭐 있다? 현재 시제.
현재 선어말어미 현재 니은이나 는을 붙여본다. 그래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니은 또는 는을 붙인다.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현재 시제 말고 또 뭐가 있죠? 명령이 있죠. 그쵸? 명령을 해보는 거, 뭐뭐 해라. 그래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명령 말고 우리 하나 또 있었는데요. 청유, 뭐뭐 하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굳이 여기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목적이나 의도를 얘기하는 뭐뭐 하러. 예쁘러 가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쁘러 가자. 예뻐지러 가는 거겠지. 예쁘러 가는 건 틀린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이거를 먼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관형사랑 전성어미 어떤 것들을 붙여서 각각의 시제를 나타낼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원래는 한 가지 개념을 더 보려고 그랬어요. 동작상이라 그래서 진행상과 완료상까지 같이 보려고 했으나 오늘 좀 시간적으로 많이 이슈가 생긴 탓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고생했습니다. 자, 문학 65쪽 볼게요. 제목이 청산별곡입니다. 청산 동그라미. 고전 시간의 차례예요. 청산, 너네도 해석할 수 있어. 푸른 산이에요. 푸른 산. 그럼 그 푸른 산이 뭘 의미할까? 그렇죠. 이 푸른 산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을 의미해요. 자연. 필기하면서 가자 이제.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울 청산별곡이라는 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은 무조건 내신에 나와. 어느 정도냐면 너네 그냥 길 잡고 길 가는 고등학생이 자꾸 물어봐. 청산별곡을 아세요? 그럼 당연히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는 저희 집에 뭐 고등학생 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어요. 그럼 물어봐. 혹시 청산별곡이라고 들어봤어? 그러면 아마 너 그것도 몰래 병신아?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우선 이렇게 한번 같이 끊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 제가 슬래시를 2번 친 요거를 기점으로 이거를 하나의 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시구. 이게 한 시구야. 시구 하나가 지금 몇 개의 덩어리로 쪼개져요? 3개. 3개의 덩어리로 쪼개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럼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다 3개로 쪼개져. 3개의 덩어리가 나와요. 우리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삼,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시의 음보율은 어떻게 된다? 3음보를 지킨다. 그러면 이거는 덩어리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글자 수로 운율을 형성하는 걸 뭐라 그래? 수율이라고 합니다. 음수. 그러면 몇 글자로 통일되나 한번 보자. 3글자, 3글자, 2글자, 3글자, 3글자, 2글자. 그러면 글자 수가 어떻게 돼? 3, 3, 2, 조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음수율이 이렇다. 그래서 이거를 미묘적인 율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진달래꽃을 배우신 분들은 요 미묘적 율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미묘적 율격 또는 전통적 율격, 또는 뭐 정형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운율을 만들어내더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막 문화적으로 엄청 뛰어난, 지금의 뭐 G드래곤처럼 막 가사를 미치게 잘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운율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덩어리를 맞추거나
이런 글자 수를 맞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운율을 만들어내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거야. 살얼이, 살얼이, 청산의 살얼이. 무슨 구조? A, A, B, A의 구조를 갖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가장 기본적인 운율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서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변주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변주를 준다. 그냥 A로 쭉 통일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반복도 맞지만 여기에 살짝 다른 단어로 하나를 바꿔 넣으면서 변주를 준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변주를 준다. 오케이? 됐어요? 시작됐구만. 됐나요? 네. 립싱크까지 그냥 립싱크 할 바에 목소리를 내. 알았지? 립싱크 할 바에.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살얼이는 살겠노라 라는 뜻이야. 살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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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에 살겠노라. 그럼 이 어디서 살고 싶대? 자연에서 살고 싶대요. 나는 자연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는 제가 꿈꾸는 공간이에요. 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색깔 너무 이뻐. 이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상향. 너네 다 이상형들 있을 거 아니야. 혜원아, 너의 이상형은 뭐야? 없어요. 그냥 잘생기면 끝이야. 아, 잘생기면 끝이야? 준기야, 너의 이상형은 뭐야? 너도 그냥 예쁘면 끝이야? 아, 다 얼빠들이만 모여있네. 너는? 몰라요? 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아마도 슬프네. 눈물이 나네. 어쨌든 내가 꿈꾸는 뭔가 그러한 공간을 우리 이상향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이상적인 방향. 내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 살겠노라 살겠노라. 자연. 내가 꿈꾸는 이상향에서 살겠노라. 그 다음 주 내려가 볼게. 머루위가 뭐냐면 머루라는 열매예요. 여러분들 약간 포도보다 작은 보라색 열매를 머루라 그래. 머루. 머루랑 달래. 이건 여러분들 봄에 먹는 달래입니다. 뭐 달래 된장국이든 달래 장이든. 봐봐. 너네가 이제 수업 끝나고 5시 이제 집 가면 한 6시쯤 되면은 이제 배가 고프겠죠. 저녁 시간이니까. 배고파. 밥 줘. 그래서 근데 엄마가 머루랑 달래를 이렇게 줘. 저녁밥이래. 무슨 그 곰과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주는 것처럼 머루랑 달래를 이렇게 저녁밥이라고 줘요. 좋아요? 풍족해? 만족스러워?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뭐 했지? 나 뭐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아? 요거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풍족하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쵸? 즉, 이 머루랑 달래라는 시어가 의미하는 건 이 화자가 아주 소박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박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머루랑 달래를 먹더라도 먹고 그래도 나는 청산이라는 이상향에서 살겠노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사자성어를 좀 알 때가 됐어. 나는 이렇게 소박하고 소위 말하는 가난하게 살아도 충분히 편안하고 즐겁게 살겠다라는 사자성어가 뭘까요? 너네 다 외운 적이 있는 것들이야. 우와! 굿. 안빈낙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빈곤하게 살아도 안, 편안하고 낙, 즐겁게 살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중요해. 엄청 중요해요. 요거랑 아주 유사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분에 충분히 만족한다라 그래서
안분지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분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안분지족. 중요해. 진짜 중요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맨 밑에 줄에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라고 나오네요. 뭐라고 저 짓거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매 연마다 다 나옵니다. 그렇죠. 후렴구. 의미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후렴구가 얘 술 처먹고 하는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술 먹고 얄얄얄얄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흥얼흥얼. 근데 어쨌든 당연히 의미 없고요. 요거를 보니까 지금 어떤 자음들이 좀 많이 주로 반복적으로 쓰여요? 리을이랑 이응이 좀 반복적으로 계속 쓰이죠. 그치? 우리 자음에서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것들을 묶어서 뭐라 불렀는지 기억나요? 울림소리. 미음, 니은, 이응은 무슨 소리였어? 미음, 니은, 이응. 비음. 비음, 리을은 이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 네 가지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을 무슨 소리? 울림소리. 울림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이런 울림소리를 쓴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 이렇게 맛있었죠? 운율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운율을 형성한다. 리듬감이 생긴다. 울림이 애초에 있기 때문에 음이 생겨요. 음이. 그래서 후렴구가 이런 울림소리를 갖고 그래서 운율을 만들고 뭔가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어내더라. 분위기를 좀 더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만들어내더라. 라는 효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직까지 괜찮죠? 그냥 얘는 가난하게 살아도 이상하게 살고 싶대. 내용은 그게 다야. 그치? 다음 가볼게요.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 새양 앞에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야. 자, 나 새를 불렀네. 돈오빠. 그리고 새를 불렀으니까 의인화 의인법. 불렀고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새. 그러면 너희 진짜 새가 엉엉 크라이 크라이 하고 울어요? 새가 크라이 크라이 해? 그러면 이건 진짜 새가 우는 게 아니라 누가 우는 걸까? 화자가 우는 거예요. 근데 화자가 울고 싶은 걸 지금 새한테 운다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했어? 새한테? 이입했어요. 화자의 감정이입이 드러납니다. 우는구나 새야 라는 건 진짜 새가 짹짹거리긴 하겠지만 새가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울고 있는데 그 새의 울음소리가 정말 마치 무슨 우는 것처럼 들리더래. 왜? 내가 슬프니까. 내가 뭔가 지금 울음이 나니까.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났대요. 자, 널라와 너보다 시름 걱정이 한 옛날 말로 하다는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자, 그러면 너 새랑 나는 어쨌든 같은 감정을 공유하네요. 그치? 둘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둘 다 걱정이 있네. 같은 처지네. 그런 같은 처지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나도 울고 싶은데 지금 저 새 울음소리 들으니까 더 슬퍼. 그럼 동시에 이 새는 뭐이기도 해요? 객관적 상관.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겠네요. 안 그래도 슬픈데 새 소리를 들으니까 더 슬퍼져. 이 새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야. 그러면 좀 뭐 이상하지 않아? 이상향에서 살겠다며. 근데 갑자기 얘 왜 울어? 왜 슬퍼? 뭐 때문에? 너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네가 자연인이야. 너는 자연인이야. 산에 들어가 살아. 근데 왜 슬플까? 어? 외로워요. 이 내가 꿈꾸던 이상향 자연에서 사는 건 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계속 충족되질 않아. 그게 바로 외로운 게 충족이 되질 않아.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혼자인 게 너무 쓸쓸해. 쓸쓸해. 뭐 갑자기 막 울음이 나. 근데 새가 지나가면서 새가 울어. 그러니까 마치 저 울음소리가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울음소리 같아.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또 희연이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표정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외로워서 슬프대. 걱정이 많대. 이 걱정이 외로움이겠죠. 외로움이 너무 많아요. 외로움이 너무 많아서 자고 일어나면 자꾸 눈물이 흐른대요. 슬프대. 그럼 속으로는 그러겠지. 그럼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치만 얘가 그만큼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외롭더라도 가야 될지, 외롭지 않으니까 여기 있어야 될지, 속세에 있어야 할지. 그냥 감상의 영역이야. 비판 말고 그냥 감상을 해봐. 알았지? 감상을. 아, 이런 새끼도 있구나. 그냥 하고 봐봐. 자, 그 다음 세 번째 밑에 내려가 볼게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가던 새 밑줄. 가던 새. 자, 여기서 이 새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진짜 그냥 새, 버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 그러니까 우리 틈과 틈 사이를 틈새라 그러죠. 틈새. 그 사이. 갭. 자, 여기서 이제 본다는 서리법이에요. 가던 새를 보았느냐, 물 아래 가던 새를 보았느냐 라는 뜻이에요. 보았느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가는 이 밑에 있는 잉모든 장글란에서 나옵니다. 잉모든 장글란. 자, 요거를 좀 빼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무려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이 시가 작자 미상이라 누가 썼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그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요런 류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유추해보는 거예요. 추측해보는 거야. 첫 번째는 이끼가 묻어있는 쟁기란 뜻이에요. 쟁기가 뭔지는 알죠? 쟁기 뭔 줄 알아? 채영아, 쟁기가 뭐야? 감기예요? 승현아, 쟁기가 뭐야? 응? 농사 때 쓰는 거. 정확히 뭐 할 때 농사에서도? 밭을 갈 때. 밭을 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소가 있으면 얘한테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땅을 이 쇠가 막 갈고 간다고. 그래서 밭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때 쓰는 게 쟁기야, 쟁기. 어쨌든 그럼 농사 때 쓰는 거네.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이끼가 묻어있다라는 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이 쟁기를 못 썼다는 얘기죠. 안 썼다는 얘기지. 그럼 왜 쟁기를 안 썼을까?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텐데 왜 농사를 안 짓고 쟁기를 안 썼을까? 라고 한다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은 유랑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랑민은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구랑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유랑민입니다. 어디 정착을 해야 농사를 짓지. 정착을 못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랑민들이지 않았을까? 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고려시대 때. 두 번째.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할까? 날이 무딘 병기. 무기. 똥 싸는 데 말고 무기, 병기. 날이 무딘 병기. 그러니까 칼이라고 예를 듭시다. 칼이 날이 무디돼. 그럼 이 칼도 오랫동안 안 썼다는 얘기네. 칼을 쓰지 않는 사람, 즉 지식인. 그 당시 지식인들, 문인이든 오랫동안 전쟁을 안 나간 무인이든 지식인. 세 번째는 은장도라고 합니다. 이 은장도는 뭐냐면 여인들이 호신용으로 이렇게 소매에 늘 놓고 다니던 요만한 작은 칼이 있어요. 위험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걸 은장도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여인이구나 라는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막말로 이 가던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새일 수도 있지만 쟁기와 같은 거라면 밭을 갈고 나서 그 밭과 밭에 갈아진 그 틈 사이, 밭을 갈던 사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새나 이런 사이를 보았느냐? 그럼 물 아래 가던 새는 뭐야? 새가 어떻게 물 아래로 가요? 펭귄이야? 어떻게 가? 어떻게 물 아래로 새가 가? 오리야? 어떻게 가? 어떻게 물 아래로 새가 갈까요? 진짜 물 아래로 새가 가는 걸까? 그러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물에 비쳤다라는 거 하나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밭을 갈았어. 그럼 밭과 밭 사이에 갈은 공간이 생겼어. 거기로 물이 지나가니까 그 물 밑에는 내가 갈았던 밭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어쨌든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 아래를 자꾸 지나가는 새를 본대. 얘가 지금 추구하는 이상향은 어디야? 얘가 지금 추구하는 이상향은 어디야? 자연이야. 그럼 이 자연의 입장에서 가는 건 뭘까? 반대로 가는 건 뭘까요? 뭐가 갈까? 자연에 오는 대신에 얘가 떠나보내야 하는 건 뭐야? 사람들, 즉 속세죠. 그러면 이런 가는 걸 자꾸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 속세에 미련. 뭐가 남았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 속세에 미련이 남아? 그럼 속세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속세에 미련이 남아요? 이 아까 앞구절에서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이 뭐가 있었어? 외로우니까 속세를 떠나서 자연을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러기엔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자꾸 이 속세에 미련이 남아.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나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줄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야. 막말로 유랑민들이면 정착할 수 있는 거고요.
지식인들이면 자신이 누렸던 부귀영화할 수 있는 거고, 여인이라면 뭐 헤어졌다는 가정하에 이 여인을 찾는 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화자가 꿈꿨던 것들을 다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꾸만 미련이 남는 순간들이 생기더래. 미련이 남는 순간들이. 그리고 또 후렴구 얄리얄리알라 샬라리알라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내용이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려가면 1인공 결인공 하야 이러쿵 저러쿵 해서 어찌저찌 해서 낮은 지냈습니다. 지내왔어요. 어떻게 낮에는 잘 지내봤어. 근데 지금 문제는 오리도 꾀꾀 말고 올 사람도 올이, 그 다음에 갈 사람도, 없는 언제? 밤은 또 어찌합니까? 소리. 아, 낮에는 그래도 뭐 농사를 짓던 뭔가 뭐 낚시를 하던 채집을 하던 어떻게 낮은 버텼는데 외로워도, 아 젠장 밤은 어떻게 버티지? 이하나 밤은 어떻게 버틸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이 밤이라는 시간은 결국 어떤 시간이야? 화자의 외로움이 고조되는 시간이겠네. 그쵸? 외로움이 고조되는 시간입니다. 너희들 밤에 좀 더 사람이 센치해지지 않아? 밤에 조금 더 감성이 풍부해지지 않아요? 밤 되면? 내가 최근에 가족들이 나 빼고 2주 동안 여행을 갔어요. 발리를 갔어. 난 이제 일해야 되니까 여기 남고. 처음 하루 이틀은 행복해. 너무 좋아. 혼자 있으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좀 서럽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퇴근하고 집 가면 12시가 좀 넘거든? 내가 저녁을 못 먹고 갈 때도 있어. 근데 집 가면 개 배고파. 근데 일단 첫 번째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온기가 없어. 집이 개 추워. 문을 다 닫았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개 추워요. 들어가서도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 입고 앉아있어. 또 혼자 있으니까 보일러 틀기도 좀 그래. 그래서 혼자 그냥 후레쉬 입고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먹을 것도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있는 거 그냥 계란 후라이, 계란 깨고 막 스팸 구워가지고 대충 먹어. 근데 이제 가족들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뒤지게 호화스러워. 그럼 이제 거기서 사람은 어떤 서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낮보다 사람이 밤에 훨씬 더 활동을 이제 접고 들어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훨씬 밤에 사람이 뭔가 그런 고독함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밤이 되니까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전혀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의 외로움이 점점 더 고조되고 심화되는 모습이 보이더라. 오케이?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총 8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깔끔한 건 4개가 딱딱 끊기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 그쵸?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유견 한번 보실래요?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니야? 6번째 연 보니까? 어디서 봤어? 제일 처음 연이랑 똑같지? 그치? 첫 번째랑 가장 똑같죠? 굉장히 비슷하지? 그러면 아마도 이 시는 요 5연과 요 6연이 순서가 뒤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상황에서 바뀐 건지 혹은 진짜 이 새끼가 취해가지고 미쳐서 거꾸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순서가 바뀌었다. 희연아 뭐라고? 뭐라고? 화자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집중. 자, 그러면 6연부터 우리는 볼게요. 6연부터 바뀐 거로 먼저 해석을 해보는 게 훨씬 편할 테니까. 똑같아. 살겠노라. 이번에 어디에?
바라레 어디일까? 바다에 살겠노라. 이게 아까 어디랑 같은 공간이야? 청산과 같은 공간이겠네. 화자의 이상향. 남아자기 이거 어패류예요. 어패류. 구조개, 구는 굴이고요. 조개입니다. 바닷가니까. 그럼 아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머루 달래보다 사실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머루 달래 먹을 바엔 조개를 먹지. 그치? 근데 사실 조개 까보면 알맹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그쵸? 이 사람이 여기 다 잡아먹어야 돼. 다 낚시로 잡거나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질을 잡아먹어야 돼. 그럼 이런 것들 열심히 채집해가지고 먹으면 배가 찰까요? 얘도 그렇게 배가 풍족하게 차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뭘 의미한다? 똑같이 머루랑 달래와 같은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 이번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청산이 아니라 바다에 살겠대. 바다에 살겠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연으로 올라가자. 어디라 던지던 돌고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돌, 형아뱅 돌. 어디에 던진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고 던진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자, 이 돌은 미리 얘기할게요. 운명을 의미합니다. 어디다 던졌는지도 누구를 맞췄는지도 전혀 목적성이 없어요. 무목적성입니다. 무의리도 괴리도 없이 무의리, 미운 사람도. 우리 지난번에 괴다 무슨 뜻이었나 기억나요? 사랑하다는 뜻이었어요. 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저 그냥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 얘 왜 갑자기 돌에 맞았을까? 운명에 맞았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사람은 이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뭘? 나는 그냥 태생부터 외로운 운명이구나. 수용? 난 그냥 외로운 인생인가 보다. 그냥 외로움에 한대 맞았다고 생각하자. 체념하죠. 체념합니다. 아휴, 모르겠다. 외로운 거 그냥 내 인생이지 뭐. 내 팔자 지팔 짓고 지 팔자 지가 꽈는데 뭐. 내 팔자인가 보다 해야지 뭐 라고 체념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까지는 너무 외로워서 몸부림을 쉬고 밤에는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두 개다. 마지막 두 개. 집중. 자, 가다가 들어라. 듣는데, 들었대. 청각이네, 청각.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란 뜻입니다. 어딘가 멀리 떨어진 부엌을 가다가 들었대.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밑에 형광펜. 자, 한 단어 해석해 볼게요. 432 동물 디얼. 사슴이 안 보면 앞으로 와. 사슴이 짐대에, 장대에 올라서, 요건 읽을 수 있을지도? 우리 이거 아래 뭐를 읽으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아를 넣으면 뭐가 돼? 해금을, 혀거를 켜는 것을. 말 되니? 자, 또 한번 미친 그림 실력으로 끝내볼게요.
거의 루돌프인데. 우와. 자,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켠대. 이 가능한 그림이야? 이런 거 본 적 있어? 가능해?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죠? 그러면 왜 얘는 지금 가능하지도 않은 이딴 걸 봤다고 얘기했을까? 첫 번째, 그만큼 기적을 소망한다. 그만큼 기적을 원해요. 또는 두 번째, 사슴의 탈을 쓴 광대의 공연을 들었대. 세 번째, 정말 그냥 취해서 헛것을 봤다. 뭐가 됐든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 봤을 때 결국 얘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이 아주 절박하다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공통적으로. 뭐 진짜 이걸 봤던, 진짜 이거 볼 리가 없지만 이럴 정도의 기적을 원하던, 사슴의 탈을 쓴 광대가 이런 공연을 하는 걸 들었던, 그냥 취해가지고 정말 그냥 개판 헛것을 보던 간에 결국은 그 정도로 얘는 지금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그 소망이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거죠. 그만큼의 기적을 바랄 정도로, 누군가 사람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뭐 만나서 어떤 그 외로움을 좀 극복했을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로 해석을 한다면. 마지막, 또 갔더니 배부른 독은 이제 우리 요렇게 생긴 장독대 같은 걸 의미합니다. 항아리. 항아리? 장독대. 배부른 항아리에 종합해 설진강수. 이 설진강수의 뜻은 독한 술입니다. 독한 술을 빚었대. 자, 이 당시에 술이라 그러면 어떤 술일까? 이런 시기에 술이라고 한다면? 뭐 와인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막걸리, 그죠? 막걸리, 곡주, 막걸리에는 뭘로 만들어요? 쌀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쌀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요런 누룩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있어야 발효가 돼요.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매와 매콤하더래. 이건 매운 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후각이야. 뭔가 알싸한 향이 나고, 이거를 잡사하니, 이거를 먹었더니, 이 술을 잡더니, 내가 먹었다는 얘기죠.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며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 이 독한 술이 의미하는 게 뭘까? 너네 헤어지면 왜 술 먹어요? 준기야, 헤어지면 왜 술 먹어? 모르겠어요. 그래, 모른 척하네. 주원아, 헤어지면 왜 술을 먹을까? 그 TV에서만 봐도 막 드라마 보면 헤어지고 포장마차 앉아가지고 미친듯이 술 처먹잖아. 헤어지면 왜 술 마셔요? 슬퍼서. 슬픈데 왜 술 먹어? 잊으려고. 그 술을 먹으면 잊을 수 있나 보죠. 근데 술을 먹으면 진짜 잊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불킥하지 뭘 잊어. 못 잊어. 갑자기 막 핸드폰에 막 통화 기록이 몇 개씩 찍혀있다니까. 헤어졌는데 취해가지고 막 15통. 그럼 받았으면 더 최악이고요. 찍혀있어요. 그럼 잊어?
잊어? 못 잊어. 근데 왜 술을 먹어 못 잊는데? 그 술을 먹는 그 잠깐은 잊을 수가 있죠. 그 잠깐이라도 잊을 수가 있지. 그치? 경험담은 아니에요. 경험담은 아니야. 잊을 수가 있죠. 내 경험담이에요. 잊을 수가 있죠. 그쵸? 그 잠깐이라도. 그러면 이 독한 술을 먹는다는 건 결국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부정적인 현실을 잠깐이나마 피하고 싶은 거지.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독한 술을 해석하면 뭐라고 하냐? 현실 도피의 매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이걸로 완전한 해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외로움에 대해서 완전히 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아주 일시적인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현실을 잠깐이나마 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독한 술의 역할입니다. 이렇게나마 외로움을 잊고 달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화자의 마지막 내용으로 이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돼? 이해돼? 끝까지 끄덕거리기만 하네.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67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앞에 지웁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1번 보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대요. 폭정을 피해 고향을 떠난 유랑민, 시련의 슬픔을 잊으려는 시련당한 사람, 헤어진 사람, 속세의 번뇌를 잊으려는 지식인. 각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1번 기억, 유랑민으로 볼 경우 청사는 폭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세계. 맞습니까? 그쵸? 이게 없는 공간이니까 얘가 떠돌아다니고, 이게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고 이상적인 세계일 테니까. 2번 유랑민이라면 마지막에 가다니라는 건 또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유랑생활의 모습. 맞니? 네, 맞을 수 있고 맞겠고요. 3번 헤어진 사람이라면 이연의 걱정, 시름은 시련의 아픔과 관련이 있는 것. 맞나요? 그쵸? 헤어져서 아프니까 걱정이 많은 거겠죠. 4번 실현당한 사람이라면 올 이도 갈 이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임과 이별한 후에 외로운 시간. 이미 오지도 않고. 맞고요. 정답 5번이겠네. 왜? 지식인이라면 잉무는 장글란을 들고 새를 보는 건 번뇌를 완전히 잊었다. 완전히 잊었어요? 얘 뭐가 남아있었어? 미련이 남아있었는데, 미련이 남았다는 거 완전히 잊은 게 아니잖아. 그쵸? 정답은 5번이었고요 2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비교적 더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3번 물 아래라는 공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련이 남는 공간, 즉 있는 것보다 못한 타락한 공간, 미련이 남는데, 그럼 그 공간이 지금 있는 공간보다 뭔가 더 충족해질 수 있는 좋은 공간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3번이었고요 자, 3, 4번 이제 묶어서 봅시다. 이끌의 후렴구는 작품의 정서와 다르다. 자, 그럼 시의 분위기는 어때요? 시의 분위기는? 외로워, 나 슬퍼, 나 고독해, 나 쓸쓸해. 어둡죠? 근데 후렴은? 술 먹어서 울림 소리가 많아요. 이게 많다는 한자야. 울림 소리가 많아. 많을 다자야. 그래서 분위기가 경쾌하죠. 밝고요. 신납니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4번. 감정이입이 사용된 거. 몇 번째 연? 두 번째 연. 감정이입, 뭐에 감정이입했어요? 새. 새한테 감정이입을 했죠. 울어라 울어라 새야 라고. 자, 마지막 정리하고 문학을 마무리합시다. 자, 주제는 삶의 피해, 너무 슬픈 삶과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고, 오연과 유견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저 밑에를 먼저 얘기하고 위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대칭적 구조입니다. 둘 다 자신의 이상향에 대해서 동경을 했어요. 청산과 바다를. 그치만 이 청산에서는 자신의 외로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고 고독함이 더욱더 극대화되고 심화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바다에서는 그러한 외로움을 이제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치만 그런 와중에도 기적을 소망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기적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는 일시적인 해소, 술을 통해서, 현실 도피의 수단을 통해서 일시적인 해소를 하고자 하며 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주 내신 시작이라도 똑같이 어휘와 복습 테스트를 똑같이 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까지는 어휘도 외워 오셔야 되고, 내산문, 내산비 풀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까지 볼 거니까 단단히 준비해서 오세요. 알겠죠?